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여러 요인 가운데 제일 큰 거 하나 고르라 하면 당연 미중 무역전쟁일 겁니다. 처음에는 두 나라가 관세 폭탄이나 주고받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싸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세계 경제 패권을 둘러싼 전쟁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중요합니다. 악몽의 한국 증시 10월에 이어서 이달과 연말 시장의 가장 큰 변수라고 합니다.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중간선거, 그리고 중국의 전인대. 내용이 워낙 크고 전문적이고 복잡해서 어렵습니다. 오늘 직설 함께 하시면 전문가들의 쉽고 자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강대학교의 김연학 교수님, 경기대학교의 오대원 교수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결국 트럼프와 시진핑의 싸움일 텐데 이달 말 G20 회의 때 둘이 만나서 무역전쟁 합의할 거다 이런 조심스러운 낙관란 속에 임박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변수가 될 듯합니다. 베이징 특파원 설명 먼저 들으시고 토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때 시진핑 주석과의 만찬 일정까지 직접 알리며 낙관론을 또다시 쏟아냈습니다. We've had very good discussions with China. We're getting much closer to doing something. They very much want to make a deal.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일상적인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합의 시점에 있지는 않다며 낙관론을 진정시키는 모양새입니다. 중국 정부도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정책의 신뢰도를 봤을 때 지나친 희망은 금물이란 겁니다. 관세 전쟁으로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상황에서 단 한 번의 만남으로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현실론도 있습니다. 대등한 협상을 원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双方应当是在相互尊重的基础上来解决彼此的关切. 상대적으로 수세적인 입장인 중국이 미국의 무릎 꿇는 모양새로는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의지여서 이 협상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밌는 거는 미국이나 워싱턴 특파원들의 보도와 베이징 특파원들의 보도가 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이 싸움이 합의가 될지는 낙관론으로 가야 되는지 점점 더 악화되는 비관론 쪽으로 가야 되는지 현재 언론 보도만 놓고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먼저 정철진 평론가에게 희망론과 이 비관론의 근거가 되는 그 근거와 정황이 뭔지 먼저 팩트 체크부터 좀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평론가님. 네. 자, 시장의 반응만 놓고 보면 이게 그래도 합의가 될 것이다라는 낙관론도 있고 네. 아 이거 좀 심상치 않다 이거 지금 갈 때까지 가는 것 같다라는 비관론이 교차한다는 얘기인데 네. 근거가 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확인된 것과 그 팩트죠. 예. 이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희망과 사실을 좀 나눠서 가자. 예, 일단 지난주 목요일 날 누가 먼저 전화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 통화는 했습니다. 아, 전화 통화한 거는 팩트입니다. 하고 전화 통화 내용은 뭐였느냐? 크게 예. 두 가지였다. 네. 하나는 무역. 역시 미중 무역 전쟁이고 또 하나는 북한 대북 북핵이다. 관계 얘기도 했다라는 것도 양쪽 모두에서 이제 팩트 체크가 된 부분이었었고요. 네. 하고 내용은 굉장히 원만했다라는 것도 홍콩 언론과 미국 언론이 모두 다 확인을 해줬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전화를 했다냐,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했다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아직 확인이 안 되는군요. 네, 그러나 아마 미국 쪽 제안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물밑 작업을 누가 했냐라는데 아마 미국 쪽에서 먼저 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하고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것이요. 저기 쭉 보면 만찬을 경험한 회동이라는 저 부분이 동그라미 하는 대목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일단은 팩트가 29일 날 정상회담 끝나고 12월 1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데 우리가 정상이 만날 땐 두 가지입니다. 실무회담이라는 게 있고 네. 양국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있는데 네. 어떨 때 정상회담을 쓰느냐. 밥을 먹을 때 정상회담을 그렇죠. 쓰거든요. 일단 네. 밥 먹자라는 건 나쁜 사인은 예. 아니니까. 근데 만찬이라는 얘기가 홍콩 쪽, 그러니까 중국 언론, 미국 언론 모두가 확인이 됐기 나왔어요.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가 급반등된 핵심 이유입니다. 아, 시작은 둘이 전화 통화를 했다, 밥 먹기로 했다라는 그 합의 내용만 가지고도 주가는 반등했다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단순 실무회담이었다면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세계 증시가 그렇게 반등하진 않았을 텐데 네. 만찬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꽤 진전이 됐나 아하, 보구나 그렇게 라는 반응을 건데요. 하는군요.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팩트인데 그 다음에 나온 언론 보도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죠? 예를 들면 바로 블룸버그 통신이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는데 초안 만들라 지시했다는 그 내용 말씀하시는군요. 네, 무역 전쟁 관련 완화에 대한 합의문 초안을 만들라는 지시였는데 예. 저건 바로 오버라고 이제 메리 커들로가 얘기를 하면서 저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파악이 됐고요. 레리 커들로락 하면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장 NEC 말씀인 거죠? 국가경제위원회 예. 위원장입니다. 직접적으로 나와서 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레리 커들로가 저것은 좀 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역 분쟁 완화 합의문 초안까지도 얘기했다는 거는 제기했던 미국 쪽에서 네. 무역 전쟁을 먼저 시작했던 미국의 꼬리를 내리는 그런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하고 청와대하고 이 조직이 조금 달라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백악관의 레리 커들로의 저 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아실까 몰라서 좀 여쭤보는 건데 네. 대충 우리로 따지면 경제수석하고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다 합친 자리 정도 예, 이렇게 그 둘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는 자리.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경제수석이라고 보기에는 정무적 판단도 필요한 해야 자리입니다. 되는 자리고. 그러니까 정책실장으로 보기에는 예. 경제 쪽을 많이 다루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저 국가경제위원장이라는 것은 그 둘을 합쳤는데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이 있다. 그렇죠. 이 정도로 파악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저분이 직접 나와서 팩트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일단은 선은 좀 그어야 되겠다. 네. 즉 만나고 만찬까지는 하지만 그거는 맞다. 예, 그게 결국 무역 전쟁의 완화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얘기가 이미 돼 있다라든가 뭐 관세를 뭐 연장을 한다든가 뭐 희한을 좀 유예를 둔다라는 것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오늘 국내 증시도 보면 알겠지만 이제 바로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또 이제 우리 시장은 또 그런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되면서 또 이게 나오니까 바로 또 예, 하강 국면이다 이거죠. 폭등했다가 지금 약간 급락 쪽으로 1.5% 예. 이상 빠지고 있는 것을 이제 예.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아하. 국면입니다. 저희가 이 미국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맞네 틀리네를 좀 말씀드리고 구구절절히 자꾸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하나하나에 반응을 해서 미국은 반등을 했는데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은 1% 이상씩 또 떨어지는 또 이 급락세로 또 전환했기 때문에 시장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뭐 충분히 더 설명드렸으니까 더 추가 설명 필요 없다고 보고 김현학 교수님한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들과 국민들의 궁금증은 미국과 중국이 치킨 게임 하듯이 마주보고 있는 열차처럼 막 달려가는 듯 하다가 어찌됐든 G20에서 만나겠다. 저녁 만찬하겠다. 그런 얘기를 서로 전화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양국이 주고받았다. 그렇다면 이 시그널은 그래도 싸우자 쪽보다는 그래도 좀 화해하자 쪽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는 맞지 않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 지난 주말인가 하는 시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뭘 의미할까요? 일단 내일 미국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트럼프가 자기 치적으로 지금까지 떠들었던 것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의 주가가 엄청 올랐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10월에만 미국 주가가 10% 이상 빠졌습니다. 네. 폭락을 했습니다. 근래 볼 수 없는. 네. 그래서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당황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미국 중간 선거가 지금 뭐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이 수성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트럼프의 돌발적인 언행 때문에 공화당 인기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네. 그 갭을 상당히 좁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 이 민주당에 뺏길 걸로 예상되는 하원도 지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 욕심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래서 이 지금 미중 무역 갈등 문제가 굉장히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이슈인데 이게 뭔가 잘 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선거 며칠 전에 던져줌으로 해서 네. 지지자들을 모으자는 그런 계산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주가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뭐 주가를 누르고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거든요. 네. 이게 조만간에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줌으로써 자기 지지자들과
전통적인 뭐 우방들에게도 좀 좋은 메시지를. 그래서 사실은 이야기하셨지만 미국에서도 지난 목요일 날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예. 금요일 날 여러 가지 보도로 정황 보도를 보니까 이게 뭐 그냥 쇼 아니냐, 일종의 그 이벤트성 발언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미 지난 주말에 네. 미국에서는 미국 그 투자자들이 파악을 했죠. 그래서 금요일 날 미국의 주가가 1% 이상 떨어졌고 뭐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주말에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 많이 올랐던 것이 오늘 상당 부분 지금 이제 그게 예. 반영돼서 오늘 월요일 아침에 반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그러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가 아마 먼저 제안했을 거로 생각되는데 네. 원래 G20 회의가 그 무역 이슈는 이슈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거 만나서 밥까지 먹자라고 하는 거 봐서 뭔가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고 싶다. 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실제로 진행된 것은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볼 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김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면은 큰 틀에서는 중간 선거를 의식한 국내 정치용 화해 제스처이지 시장 달래기용 발행이었지 이거 무역 전쟁의 큰 흐름이 바뀌는 변곡점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해석이 왜냐하면 그 됩니다. 이슈들이 쉽게 뭐 밥 한 번 먹는다 해결될 만한 이슈들이 아니거든요. 아니다라는. 심각한 예. 잠재적인 갈등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본질과 핵심이 뭔지는 잠시 뒤에 그 본질은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고요. 최근 지난 주말 사이에 주고받았던 화해하는 건가라고 하는 그 지금 분위기를 지금 설명드리고 좀 있는 겁니다. 오대훈 교수님 의견도 좀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단기적으로는 네. 지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미국도 중국도 이 문제를 계속 강대강으로 끌고 갈 수는 가기에는 국내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어렵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말할 것도 없이 국내에 경기가 굉장히 하강하는 국면으로 가면서 생각보다 충격이 크다는 점에 놀라고 있습니다. 중국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중국을 떠나서 동남아시아라든지 예. 다른 데로 탈출해야 된다는 그런 설문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시진핑 정권도 예. 계속 1년 이상 끌고 가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고통지수가 높은 큰 거예요. 예, 원래 그 자기들 환구시보라든지 이런 공공 언론에서는 자기들의 공식적인 언론에서는 미국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무역 견딜 수 전쟁에서 있다. 예, 예. 충격이 적다라고 했었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허. 미국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굉장히 경기가 화랑으로 가다가 지적해 주신 대로 주식시장이 직접 타격을 받는 데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로비스트들을 통해 가지고 이 관세를 좀 낮춰주길 바라는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미국도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문제에서 지금 화해 제스처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정평론님. 네. 무역 전쟁 갈등을 원치 않는다. 무역 전쟁으로 타격이 크다. 자, 이게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도 나오고 있는 목소리이기는 한데 네. 그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어느 쪽이 더 큽니까? 훨씬 더 큰 것은 역시 중국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래서 뭐 주가가 우리가 선행 지표라는 얘기 많이 하지 예. 않습니까? 그 수치로 3월부터, 드러나요? 예. 파악되고 있고 경제 네. 성장률에 이미 저하도 나오고 저하고 있고, 있고. 네, 외국계 자금이 이탈하는 것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네 마네 그러니까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중국에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중요한 포인트는 뚜껑을 열고 시간이 가고 장기화 조짐이 보이자 미국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들이 속속 확인이 속속 되고 확인이 있는데요. 되고 있다. 아마도 뭐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요즘에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기자들이 체험 기사들 많이 쓰잖아요. 네. 자기가 뭐 직접 해가지고 기사를 뭘 쓰는데, 해보는 거죠. 네, 예. 미국도 굉장히 많이 했던 아이템 중에 하나가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 아하. 웬만한 언론사 기자들이 다 했는데 네. 다 못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미국에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파악이 되는 그러고 그런 보니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자들이 실생활에 있어서 그 우리 그 한때 코미디에서 나왔던 마데인 치나,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없이 생활을 한번 해보자라고 체험을 해봤는데 네. 그게 힘들더라 이거죠.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만큼 미국 생활에 있어서의 이 싼 저렴한 맞습니다. 중국산 제품은 너무 많이 깔려 있다. 예. 근데 지금 뭐 관세 폭탄의 핵심 뭐겠습니까? 일단 10%를 매기지만 앞으로는 25%까지 끌어올린다면 그렇죠. 당연히 미국 내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게 될 텐데 네, 네. 과연 미국에서의 소비자들, 특히 원재료 부담을 하는 미국의 중소기업들, 네. 중소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이 버틸 수가 있는가? 네. 그러니까 트럼프도 약간 놀랐던 게 한 6개월 정도면 중국이 무릎 꿇겠지라고 판단했던 것 무릎 같은데 꿇고 만세 부르고 저 형님 할 숙이고, 때- 형님 할줄 형님하고 알았는데 숙이고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우리 뭐 오대원 교수님도 계속 주장하시듯이 이 전쟁은 패권 전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사활을 걸고 버티니까 미국도 이거 좀 아닌데라고 하면서 그 다음 스텝을 아마 트럼프가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트럼프 역시도 이미
좀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대를 만나는 것은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한테 요 미국과 중국의 전쟁에서 치를 때의 경제 체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한번 좀 여쭙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우리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 벌인다고 처음 했을 때 우리 토론할 때요.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은 중국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중국은 미국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싸움은 미국이 이기는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예.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전망은 하셨는데 예. 이게 지금 1년 왔단 말이죠. 예. 자, 1년을 지내본 결과 어떻습니까? 1대1 싸움의 대결만 놓고 보면. 1대1 싸움의 대결은 제가 생각할 때 결국은 미국은 이기겠죠. 그런데 이기긴 아마 이긴다. 이기긴 이기는데 케오성은 못 될 것이고 케오성은 판정성 정도는 될 것이다 예.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미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이 양국의 무역 격차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은 중국에 1,300억 불을 수출하는데 중국은 미국에 5천억 불을 수출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미 3,700억 불의 무역 적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를 때려 이쪽으로 5천억을 다 때릴 수 있는데 네. 중국이 때릴 수 있는 1,300억. 예. 그중에 또 특히 필요한 중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1,300억 불 다 때릴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다 예. 때릴 수가 그래서 있지만. 트럼프는 처음에 이 싸움을 시작을 할 때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고 예. 그러고 시작을 한 거예요. 예. 다만 그 미국도 세계 경제 일부고 미국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에 묶여 있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애플 공장을 미국으로 다시 오라고 그러는데 애플 공장에 납품하는 부품들이 전부 센지엔에 있습니다. 중국에. 그렇죠. 오게 되면 애플의 아마 생산 원가가 2배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게 쉽게 트럼프가 주장했지만 야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공장 다 리쇼해서 미국에서 미국이 다 돌아와. 네, 네. 뭐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가격이 2배, 3배 뛰면 미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표로 연결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아프기는 중국이 훨씬 더 아픈데 좀 덜 아프다는 거지 뭐 미국이 안 아픈 안 것은 아픈 건 아닌 거예요. 특히 미국은 예.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는 누를 수가 있는데 미국은 당장 소비자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표로 표출될 수 있기 예. 때문에 트럼프가 계속 국가적으로 보면 덜 아프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그 어떤 목소리는 더 크게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네. 트럼프도 쉽게 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제 생각에 어떤 형태로 타결이 되긴 될 텐데 그러나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 것이다. 시간은 더 필요할 네, 것이다. 그렇죠. 그 더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는 그 변곡점이 이달 말에 예상된 G20 회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 언론 보도는 결국은 너무 앞서갔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너무 희망 섞인 이 전망입니까? 아, 예. 이게 장기적으로는 사실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강대강으로 서로 뭐 관세를 높여가면서 카드를 쓸 거야 당연히 무역 적자국인 미국의 카드가 훨씬 더 많죠. 하지만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상대를 내 손실 없이 꺾어 누른다라고 하는 전략은 여긴 불가능한 것이죠. 예. 아주 밀접하게 얽힌 글로벌 밸류체인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미 중국에 들어가서 이미 중국의 다국적 기업의 자산이 3,900억 달러 이상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 2009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거거든요. 어떻게 자기 팔 하나를 내주지 않고 상대의 목을 자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싸움이 전쟁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입을 손해와 이 흘리는 피해 양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처음처럼 그렇게 쉬운 양상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 정평론가님 보면은 이 중국의 이 경제 규모가 봤을 때 2007년에는 독일을 제쳤고 네.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경제 명실상부 2위가 된 거는 뭐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현재 놓고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가 보통 한 10대 0.7 정도, 한 70% 정도는 된다. 그래서 중국도 우리도 한번 버틸 때까지 버틸 수 있다라는 얘기들 중국에서들 많이 좀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10대 뭐 0.7, 70%라는 것도 잘 봐야 되는 게요.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올라오는 추세고 미국은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초에 역전되는 시점이 2050년도 나왔다가 예. 지금 2040년도 나왔다가 빠른 곳은 2025년, 2030년도 지금 중국에 역전하는 그렇게 예상하는 곳들도 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바로 이 지점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 무역 전쟁을 시장한 또 하나의 명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봅니다. 결국은 이 그냥 관세 역전이 목표가 아니고 네. 치고 올라오는 중국과의 경제 패권을 놓은 건곤일척에 지금 전쟁으로 가는 거지 이거는 관세 가지고 지금 뭐 얼마 덜 쓰고 덜 받고 이런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누적 적자라는 무역 적자는요. 예.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미국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권하는 이상 예. 계속해서 적자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패권과 패권 통화를 가진 거의 운명인데
굳이 무역 적자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면서도. 저런 관세 폭탄, 저런 명분의 그 전쟁을 왜 했냐? 저건 명분인 것이고 네. 이쯤에서 중국을 싹을 한 번은 잘 봐야 잘라줘야 된다. 미국의 싹을 경제 잘라줘야 패권을 된다. 뭐 10년이든 15년이든 늦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시작한 것 같은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중국의 저항은 정말 만만치가 지금 봐서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예. 아까 김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중국은 공산당 아닙니까?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나오는 그 모든 불만들을 그냥 지금 억눌러 버리는 얘기죠. 그런 추세거든요. 예. 거기다 통화 정책도 완전히 멋대로예요. 이런 상황에서 뭐 위안화가 약세고 외국계 자본이 이탈된다도 통화 완화 정책입니다. 오히려 막 오히려. 지급률을 더 준비율 인하하는 막 예. 이런 식으로 이 멋대로 가니까 속칭 멋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미국도 되게 당황한 거죠. 룰이 지금 먹히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전혀 그 글로벌 룰이 중국에는 먹히지 않고 있기 아, 때문에 그래요? 예. 예. 그게 굉장한 당황한 지점인 것이죠. 김 교수님 그 부분은 좀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뭐 지금 우리 정평론께서 말씀하신 게 그 유명한 3분의 2 룰입니다. 미국이 보고 자기 국력이 한 3분의 2 정도 따라온 국가가 있으면 사정없이 패가지고 그렇죠. 다시 망가뜨린다는 건데 독일이 뭐, 그랬고 일본이 그랬죠. 뭐 아시다시피 예. 근데 이번에 이제 85년에 중국인데. 플라자 협정 때문에 일본이 또 환율을 2배로 인상해서 망가진 거고요. 그래서 우리 정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무역 적자는 미국은 무역 적자 사실을 봐야 생존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기축 통화를 되려고 그러면 네. 자국이 무역 적자 나서 계속 달러를 외국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어느 정도 무역 적자는 오히려 미국 경제에도 바람직한 것인데 굳이 왜 이 시점이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이 GDP가 19조 달러, 중국은 13조 달러 정도, 네. 거의 3분의 2, 70%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GDP만 놓고 봤을 때 70%까지 따라왔다고 예. 본다는 예. 거죠, 예. 지금. 그런데 이제 예. 주로 이제 미국이 중국을 패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첨단 IT 업종들입니다. 그러니까 니네들 뭐 농업 잘하고 뭐 2차 뭐 완구 만들고 뭐 저 월마트에 깔려 있는 공산품들 그건 그건 세계를 오케이. 지배할 수 있는 것들. 예. 이번에 뭐 지난번에 맞아 GT 같은 통신 장비, 휴대폰. 예. 이번에 후젠 지나가던 반도체, 최첨단 반도체. 네. 그런 것들을 패서 니네들이 뭐 양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인구 4배이기 때문에 양적으로 GDP가 늘어날 수 있지만 실력으로 퀄리티 면에서는 절대 못 쫓아오겠다. 그래서 그 기술 격차 이런 것들 최소한 한 5년 이상은 계속 벌여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계획하에 진행되는 것이고 이것은 아마 과거에 아까 말씀한 독일 때도 그랬고 일본 때도 그렇고 중국 때도 그렇고 여당인 공화당이나 야당인 민주당이 할 것 없이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지지하는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 분야에만큼은 예. 중국을 패는 것만큼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최소한 그 부분에서만큼은 미국은 정파성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지금 그 중국을 이번 기회에 밟아야 된다라는 초당적 협력 체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더구나 뭐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민주주의 실현하고 뭐 인권이 보장되고 그런 사회면 미국도 어느 정도 용납하겠지만 아주 불투명하고 지식재산권 침탈하고 네. 독재 국가고 인권이 유린되고 그런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국가가 자기들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된다는 것은 미국이 더 용납할 수 없는 알겠습니다. 미국의 입장 충분히 설명이 됐네. 반대로 좀 중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그 야멸차게 지금 그 야심차게 발표했던 이른바 중국 기술 혁신 제조 2025 2025년까지 반도체, 항공, 우주, AI, VR 4차 혁명에서 미국을 따라잡겠다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1등이 되겠다고 하는 이거 2025 이거 그럼 포기할까요, 중국이? 중국으로서는 이거는 뭐 포기를 할 수 있는 기제가 아니고 이때 어떻게 조절을 할 거냐 하는 문제로 조절의 문제인 거지 방향성이 비교됩니다. 바뀌지 않는다. 네. 미국이 처음에 이게 공격을 시작했을 때에 미국 내에서 지중파들이 네. 사실은 이렇게 햇볕 정책 같은 의미였죠. 이 중국을 자유경제, 시장경제 쪽으로 끌고 나오면 끌어들여서 포용하고 간다. 그러면 예. 이제 정치적으로도 또 자유화가 좀 진행이 될 것이고 시장경제에도 미국 중심의 이런 시장경제 편입되어 들어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제 방향은 독재가 강화돼 가는 방향. 사실은 일당 체제가 더 공고하게 되는 방향으로 예, 되어갔다는 시진핑이 겁니다. 황제로 등극을 예, 그 해버렸으니까요.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예. 시진핑 주석의 가장 주된 정책이 이제 글로벌 강국으로 일어서는 그러니까 대국 굴기하는 중국, 중국의 네, 네. 꿈을 실현한다. 여기 핵심 내용은 사실 들어보면 중국 제조 2025, 네. 즉 말씀하신 첨단 산업에서도 2025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까지는 세계 탑 수준의 그런 기술 우위 국가, 질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예.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 와서 자기들의 그 정책이 미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얼마나 힘없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자각에 사실은 굉장히 내부적으로 충격을 받고
말씀하신 대로 사상 무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겉으로는 드러나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안에서 치열하게 너무 서둘러서 이렇게 발톱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예. 도광양회라고 하는 정책에 너무 너무 쉽게 예. 포기를 하고 너무 이제 교만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인터넷에서 아주 부글부글 끓었죠. 네, 내부적으로는 또 그런 또 고민이 좀 있군요. 예. 자, 그렇다면 그 정 평론가님,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들으셔서 이제 이름을 지금 기억하실 것 같은데 푸젠진화라고 하는 그 중국의 그 반도체 업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회사인 거죠. 네, D램을 만드는 회사인데 예. 뭐 반도체 우리가 하는 램, D램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네. 푸젠진화 같은 경우에는 수준은 뭐 거의 1단계 초보 단계의 이제 D램을 생산하는 업체인데도 예. 왜 중국이 이 푸젠진화에 신경을 쓰고 미국이 예. 푸젠진화를 이제 앞으로 제조 장비 수입 금지 뭐 터치를 했을 때 저렇게 굉장히 긴장을 하느냐. 예.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저 푸젠진화를 키워서 D램만큼 아주 쌀 먹거리에서 하면 쌀입니다. 쌀 중에 예. 쌀만큼은 내수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그 다음에 반도체 굴기로 가는 최고의 밑단계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네. 그렇다면 시청자 입장에서 이해를 하실 때 이른바 중국 기술 굴기 2025, 2025년이래 봐야 몇 년 남았어요. 이제 몇 년 뒤인데 네. 그때가 되면은 첨단 산업에서 미국을 이기겠다라고 할 때 가장 기초적인 산업이 반도체 산업인데 그렇죠. 이 반도체에다가 중국 정부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다는 얘기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기반이 푸젠진화의 이제 D램 생산이고 예. 이제는 아주 기본되는 거는 어느 정도 만들 줄 알고 이제 시장성만 확보하고 되는 찰나에 이제 푸젠진화를 꺾겠다라고 미국이 나오니까 예. 굉장히 지금 중국이 당혹스러워하는 것이고요.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우리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뭐 기술도 따라잡을 수가 있거든요. 뭐 네. 인력도 뭐 얘네들 잘하듯이 미국, 중국이 잘하는 것이 뭐 수입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탈환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부터 푸젠진화서부터 아주 기초적인 D램부터 눌러버리게 된다면 글쎄요, 갈 길은 굉장히 멀어지게 되니까. 시장에서는 그 미국의 제동이 지금 먹힌 거로 보시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뭐 관망세인 것 같아요. 예, 관망세인 것 같은데 반도체 전문가들의 보면은 푸젠진화의 수준은 뭐 그러니까 웃어 넘길 정도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예. 높지는 않지만 중국이 항상 저래왔거든요. 조선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처음에는 에이 중국이 무슨 항공모함을 그냥 이랬는데 그러다 5년 실제로 후에는 10년 뒤에는 가 있고 실제로 항공모함이 예. 우리 눈으로 보니까 그렇죠. 무서운 거죠. 이번에 예. 예, 제재 내용은 그 반도체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3대 그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트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아직 반도체 칩을 아주 조악한 수준으로 만들고 있는 문제는 미국이 반도체 설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업체가 다 미국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반도체 공장의 설비가 없으면 반도체 생산이 안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미국 회사들이 푸젠진화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네. 반도체 설비 자체를 공급하지 말아라. 큰 공급이 안 되면 생산이 안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푸젠진화뿐만 아니고 한 서너 개 정도의 중국 정부에서 푸젠진화도 한 57억 달러, 우리 돈 6조, 실제로는 뭐 10조 이상 들어간 회사가 한 서너 개 정도 있습니다. 토탈이 한 200조 정도 되고요. 그런 회사 우선 푸젠진화에 한번 본보기로 맛을 먹이고 다른 회사들도 어차피 미국 반도체 장비에 의존하니까 네. 우리 말 안 들으면 니네들 반도체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가전제품 IT 기기에는 반도체가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60% 이상 한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지금 국산화율이 20%도 안 되는 거를 2025년까지 70%를 올리겠다는 게 중국 굴기의 내용인데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70%는 그냥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렵게 돼. 그래서 중국이 산업 밑바탕부터 흔들리는 그래서 푸젠진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작은 회사고 아주 기술력이 미미한 회사지만 네. 그것이 그 회사에 주는 제재는 상징적인 의미가 대단한 예.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양상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전 국가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뭐 수입 수출을 하지 마라 수입을 못하게 아니라 그 관련자들을 스파이 혐의로 해서 딱 잡아다가 그냥 재판에 넘겨버리고 구속시켜 버렸기 때문에 미국의 움직임은 이건 그냥 이 뭐 무역 전쟁 경제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좀 가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삼성전자도 중국한테 반도체 먹히는 날 얼마 남지 않았다고 굉장히 걱정했는데 좀 그렇다면 상대적 이익을 좀 본다고 반사 이익을 기대해도 됩니까? 아니면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내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때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포지션, 스탠스를 취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진짜 조심스럽게 예. 어느 쪽 편의 눈치를 보고 잘 서야 될까, 혹은 우리 전략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잘 세워야 될까를 할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이 끼어들면서 중국이 자국의 막강한 외환 보유액을 바탕으로 외국의 기술 기업을 사들이는 것으로 쉽게 팔로우 기술을 추격해오던 왔는데, 그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죠. 네. 미국이 그렇게 했을 때 삼성이라든지 우리 이런 반도체에서 예. 어떻게 전략을 세우냐에 따라 이게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그러게요. 현재로서는 이게 독인지 약인지부터도 굉장히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중요한 상황이에요. 또 이렇게 제재는 하지만요. 미국 내에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과 손잡고 싶어 합니다. 반도체에 굉장히 뒤처졌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네. 자기들은 중국 같은 하나의 밸류체인과 함께 성장해서 뭐 마이크론이라든가 삼성, 하이닉스 체제를 또 깨고 싶어하는 또 그런 수요가 있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역학적으로 복잡한 그런 네. 상황이 시점에서 돌아가는 거죠. 네. 그 메모리 칩, 낸드 플래시하고 디램은 어쨌거나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 40-50% 각 두 품목 다 그렇죠. 막강한 예.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삼성전자를 지금 이 순간에 삼성전자 반도체가 문을 닫는다면은 세계 IT 업계가 공장이 돌아가질 않는 그래서 거죠. 적어도 4-5년 정도는 뭐 그 뒤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4-5년 정도는 한국 특히 하이닉스까지 있기 때문에 네. 세계 IT 업계를 특히 반도체 업계는 한국 업체들이 상당히 컨트롤하면서 운전석에 앉아서 네. 컨트롤하면서 갈 수 있는 반사 이익을 예. 볼 수 있는 반사 이익도 보고 미국도 저게 푸젠 진화 같은 게 아직 제대로 생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라든지 뭐 이런 제재를 갈 수 있지만 만일에 삼성 반도체에다가 현재 지금 제재를 가해버리면 미국의 뭐 애플에 들어갈 칩부터가 수입이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제재를 하고 싶어 할 수 없.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 네. 상황을 잘 판단해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아하,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과 중국과 한국의 기업들의 이런 기술을 놓고 싸우는 이 전쟁이 얼마나 복잡한 양상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 설명을 좀 듣고 계십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어느 시점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 싸움을 합의를 하고 이 명분을 찾아서 갈까요? 합의점을. 결국은 중간선거 결과로 보시는 거죠? 네. 예, 그럼 이제 미국 중간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중국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중간 선거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 전통적으로 보면 중간 선거가 끝나면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적으로 중간 선거는 또 야당이 이겼고요. 네.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짚어볼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랐는데 미국의 중간 선거하고 미중 무역 협정하고 사실 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어 왔죠 지금까지. 예, 뭐 미국이 보면은 상원은 국방 외교 이런 정책을 주로 주관하고요. 하원은 내정 쪽, 특히 이제 그 대통령 탄핵 소추권하고 예산안 발의권이 하원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제외하고는 상원 힘이 훨씬 센 것이고요.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의 내부 경제는 몰라도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그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은 그런 면에서 예산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 공화당을 좀 컨트롤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은 못한다는 네, 그런 네. 견제 장치는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상 뭐 그래봐야 조금의 스윙일 텐데 하원을 민주당에 뺏긴다 하더라도 저분이 정책을 뭐 하루아침에 바꾼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근본적으로 양국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듣기로는 과거 2006년에 미국에서는 위안화의 45% 평가 절상을 요구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협상이 진행되다가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 나는 바람에 흐지부지 됐고요. 네. 다시 카드를 꺼내면 과거에 뭐 일본은 거의 100% 절상했지만 한 40-50% 정도의 위안화 평가 절상을 요구할 걸로 보이고요. 네. 중국이 양보했다고 준비되는 카드는 보도된 바에 하면 한 700억 불 정도 미국산 수입을 늘려주겠다. 그럼 3,700억 불 대미 무역 흑자 중에서 한 20% 정도를 줄여주겠다는 그런 그렇죠. 제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간극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그 중간에 접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적어도 뭐 금년 안에는 타결은 네. 어렵다 보고요.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타결되지 않겠나. 아니면 더 끌 수도 있고요. 만만치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인즉슨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 승리가 됐든 공화당 승리가 됐든 아니면 1대1이 돼서 뭐 애매하게 끝나든 간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지금 그거 하나로 지금 딱 두부먹 끝나듯이 끝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 내내 중국이 나의 중간 선거 이기는 거를 중국이 원치 않는다라고 미국 유권자들 계속 지금 자극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시청자 우리 국민들이 미국 중간 선거 구조를 아실 리가 없으니까
좀 하나하나 좀 이렇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주가 50개니까 주지사는 당연히 50명이겠죠? 네. 뭐 상원은 주당 2명이니까 상원 100명인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근데 이번에 상원이 다 바뀌는 거 아니죠? 그렇죠. 3분의 1만 예. 바뀌는 거죠. 네. 상원에서 3분의 1이 바뀌게 35명. 되고 예, 35명만 예. 바뀌는 거예요. 예. 구선거만 하는 게 상원은. 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화당 우세인 이 민주당 이 상원의 구도가 바뀔 것 같지 않다라는 예측은 상식선으로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자, 공화당 의원이 9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교체 예. 자체가 적으니까. 교체 자체가 네. 적으니까 뭐 상원이 뺏어오면 뺏어왔지. 네. 잃어버릴 예, 일은 예, 적다는 예. 거죠. 26명이니까. 그러니까 뺏기는 거니까. 미국의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상원이 이번에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자, 뭐 시청자 여러분 됐고. 문제는 하원인데 미국의 인구가 3억 명이나 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 하원 숫자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435명. 그죠? 이거 전부 다 바뀌는 거죠. 그렇죠. 전체가 다 바뀌는 것이고 하원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게 그러니까 과반수를 누군가가 가령 공화당이 이겼든 민주당이 이겨버리면 예. 모든 상임위원회 장을 그 당이 다 독식을 하는 예, 구조입니다. 위너 텍스 올이잖아요. 위너 텍스 올입니다. 독식 구조잖아요. 독식 구조입니다. 미국이.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원에 볼 거는 민주당이 과연 430명 넘는 중에 이 과반 네. 210 매직 넘버 218명, 220명 정도가 돼서 독식을 하느냐 마느냐가 포인트고 네. 독식을 했을 때 우리가 민주당이 이겼다라고 네.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판셀이 있는 방법. 아, 역시 정평론가님 설명을 들으면은 쉽고 정확하게 그 돼요. 자, 제일 중요한 질문. 오 교수님, 미국 계속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하원 선거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번에 사실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트럼프의 돌발 행동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인기가 좀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의외로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예. 트럼프 지지도가 의외로 높다라는 지금 말씀이시군요. 중간계층이 없어지고 중도층이 없어지고 다 이렇게 양극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양극화한 데서 굉장히 확실한 표를 잡은 데다가 경제적으로 지금 베트남전 이후에 미국이 이와 같은 고용 호조와 임금 상승 이런 걸 겪은 적이 네. 없거든요. 경제적으로 이미 많은 당근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하원에서 좀 이길 거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누가 이긴다는 말씀을 공화당이 오히려 이길 거다. 예, 뭐 그런 근데 얘기도 지금까지 듣고 나온 이 여론조사 결과를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건 무의미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거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는 많이 나오지 않나요? 예, 김 전통적으로 교수는 어떻게 보면 보셨어요? 예, 웬만큼 대통령이 잘해도 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는 여당이 져왔고요. 사실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하원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 일반 그 언론이라는 건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네. 샤이 보수들은 여론조사라든지 이렇게 자기 의견을 잘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론, 미국의 뉴욕타임즈라든지 진보 언론 보면은 트럼프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 인기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미국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외로 트럼프 지지자들 많고 또 많아요.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좀 얘기 안 부끄러우니까 하는 경우. 트럼프라는 저런 사람 지지하는데 부끄러우니까 말을 안 할 따름이에요. 사실은 몰래 가서 트럼프를 찍는 사람 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오 교수님 말씀하신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는 상당히 갭을 좁히다가 최근에 그 폭탄 테러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조금 다시 멀어졌지만 숨어 있는 민심은 의외로 예. 하원조차도 공화당이 지킬 수 있다. 근데 예. 그건 아직까지는 소수설입니다. 오 교수님 말씀하신. 근데 의외로 예. 그럴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의외로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의외로. 자, 정평론가님. 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좀 있던데 이 미국의 주류는 백인이니까 네. 백인 대졸 여성들은 민주당을 지지를 하고 네. 백인 고졸 남성들은 트럼프를 지지를 한다. 네. 그 맞아요? 그게 프레임이라는 게 꼭 다음 또 언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즉 트럼프의 지지층이 누구냐? 우리가 말한 러스트벨트의 고졸 백인 남성들이 주 핵심 지지층이다 예. 하고 대졸 여성들은 이때까지 트럼프가 쏟아냈던 그런 어떤 막말, 네, 막말들의 그다음에 여성 환멸을 차별, 뭐. 느낀다라는 이제 그게 이제 주류 언론에서 쏟아내고 있는데 네. 트럼프 측은 그게 프레임이고 지금까지의 공화당과 트럼프의 지지율을 보면 가장 많이 이 좋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호감이 높아진 층이 어디냐? 네. 바로 말한 여성 유권자 그것도 예. 백인이든 유색인든 합쳐서 예. 젊은 여성 유권자에서 가장 많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의 증가폭이 나왔다는 그러니까 이 통계라는 것이요 네. 어디를 써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이제 다른 달라요. 해석들이 예. 나오고는 있기 때문에 예. 방금 얘기하신 게 그게 많이 회자가 됐지만 또 이런 다른 통계에서는 오히려 네.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핵심은 짧게 설명드리면 미국은 이제 401k라고 해서 예. 401k 웬만한 퇴직금을 다 주식 비중이 엄청 예. 높습니다. 우리는 예. 우리 같은 국민연금 같은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주식 비중이 60%가 정도 되거든요. 네, 네. 우리는 많이 해봐야 10%도 안 되는데 트럼프의 역설이 뭐냐면 트럼프는 싫은데 최근 2년 3년간 자신의 그 퇴직연금 계좌를 보니까 그게 수익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지금. 그래 예. 어마어마하게 높으니까 참 예. 트럼프는 싫은데 트럼프가 주가는 더 올려놨고. 올려줬으면 좋겠고 예, 예. 그런 역설들이 이 지지층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내 퇴직연금은 일단 좀 올라갔으니까 전 정권에 비해서는 트럼프가 하는 거는 행동은 마음에는 안 드는데 경제적으로는 뭐 좀 나한테 도움이 되네 뭐 이런 층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런 역설들이 이제 은근슬쩍 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다른 얘기지만 지금 뭐 요즘 세상에 미국 한두 번 안 갔다 온 시청자 여러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언론의 미국에 대한 이 분석 기사하고 정작 미국인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왜 편차가 생기는 걸 보면 제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가면 호텔에 묵잖아요. 호텔에 가면은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가 없어요. 호텔에는 미국의 호텔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 USA 투데이가 공짜로 비치돼 있잖아요.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는 돈 주고 사야 되니까 안 사게 되고 한국 언론은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를 인용을 많이 하는데 정작 사람들이 가서 보는 거는 USA 투데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여론을 이렇게 감지하는 이 언론 보도가 좀 편차가 좀 심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상당히 그 일리 있는 얘기 같아서 그렇죠. 끄덕끄덕거린 적이 좀 있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상황을 읽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많이 다르다고 느껴지는 거 하나가 네. 저도 뭐 미국에 있는 지인한테 들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많이 하는 게 유색인종들, 뭐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정말 강력 철퇴를 내리잖아요. 예. 또 이번에서 많이 나온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속지주의도 없애겠다. 뭐 이미 시민권 받은 사람은 받고 앞으로는 못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이러면 우린 다 싫어할 거로 알잖아요. 네, 히스패닉이라든가 유색인종이 저런 트럼프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진 히스패닉이라든가 유색인종은 자기는 좋은 거죠. 네. 자기는 이미 다 땄으니까. 예. 그러니까 후발업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것은 자기와 상관없기 때문에 네. 자기는 오히려 트럼프한테 찬성표를 던지게 되는. 그러니까 맞아요. 묘한 선거의 트릭, 전략도 또 있어요. 트럼프가 예.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의와 불의, 인간 댐댐이의 문제 그런 판단으로 이 선거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 도덕적으로 네. 옳은 것하고 사람들이 실제 내심 선호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네. 트럼프가 내뱉는 은행들은 보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옳지 않은 것들이 많지만 네. 사실상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긁어주고 특히 좀 상대적 교육을 덜 받거나 단순한 사람들 네. 말씀하신 대로 히스패닉 이민 문제 때 멕시코 사람들의 불법 이민 때문에 골치를 앓지만 이미 미국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은 자기 기득권을 또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민 정책에 대해서 겉으로는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찬성하는 거고. 문을 닫고 근데, 싶은 거예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경제입니다. 경제. 경제가 워낙 호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 주머니를 살찌우게 하는 게 위정자로서 특히 현대에서는 가장 최고의 덕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숨은 지지자가 많다. 뭐 대통령 선거 자체도 누구나 다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특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요번에 내건 작전이 이 선거를 보통 중간 선거 때는 대통령이 관여를 많이 안 하는데 자기 중간 신임 선거다. 이거 좀 내 선거라고 내 선거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떠들고 예. 있고 그걸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그걸 아는 거죠. 숨은 지지자들 믿고 하원마저도 이번에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 대목을 제가 조금 길게 지금 진행을 하는 이유는 전체 언론의 이를 이제 보시면서 지금 미국 현지 언론을 궁금해하시니까 많이 보는 게 우리 국민들은 CNN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CNN이라는 이 언론 매체에 대해서 트럼프하고는 워낙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CNN이 트럼프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보도를 안 해요. 그래서 CNN만 보시면 미국 중간선거 판세 전망을 혹시 잘못하실까 봐 제가 지금 이 트럼프의 숨은 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본론으로 와서 뭐 미국이 공화당이 이기든 민주당이 이기든 중요한 거는 한국 경제. 우리는 그럼 우리한테는 어느 게 더 유리한가? 이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 교수님. 자, 민주당이 이긴다. 공화당이 이긴다. 우리 한국 경제 어느 쪽이 더 플러스라고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중국의 독주를 미국이 어느 정도 컨트롤 해주는 것이 네. 솔직히 말해서 한국 경제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예, 좋습니다. 예. 우리도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옳은 얘기를 하는 거하고 우리도 아생연후에 살탈하고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한국 경제 입장에서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이기는 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이게 간단하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수출을 예. 할 때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을 하면서 같이 이득을 보는 구조였는데 네. 이게 점점 느슨해졌단 말이죠. 아하. 예, 그래서 중국이 자국의 국내 부품을 이제 국산화하는 정책들이 계속 진행이 됐고 특히 우리하고 경쟁되는 데서 자꾸 겹치는 데서 우리의 기술력을 다 따라오고 이렇게 부품 내수화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잘 될 때 저절로 잘 되는 시기는 점점 지났다. 저물러 가고 있는데 예. 비해서 글로벌 마켓에서 자꾸 중국하고 부딪히는 거를 사실 지금 이번에 미국이 뭐 나프타도 좀 바꾸고 예. 이렇게 하면서 중국 동맹과 반중국 동맹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 그런 데서 아마 중국이 뭐 무역에 좀 제약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주춤하는 것이 우리가 좀 전열을 가다듬고 새로운 균형을 찾아내는 네. 전략을 세우는데 예. 좀 한숨 돌리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예. 중국이 우리한테 큰 시장이기는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가서 우리를 먹어치우는 우리뿐만 아니라 수준까지 미국도. 예. 미국도 이기는 수준보다는 미국이 중국을 때려서 이 견제를 해주는 게 우리 경제에는 도움이 될 거로 지금 말씀을 좀 하시는데 정평론가님 시장과 기업들은 그래서 내심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기를 그럼 내심 바라고 있다는 뜻일까요? 글쎄 뭐 기업들마다도 뭐 이게 이해관계가 다르긴 하죠. 이해관계는 예, 다 다를 다르죠. 텐데 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바람과 전망을 좀 나눠 본다면 예. 바람은 오 교수님과 어느 정도 좀 뭐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이제 미국이 했던 역할이 패권이라는 게요. 네. 쉽게 말해서 이제 달러를 자기가 멋대로 찍어내는 거예요. 달러 이제 근본이자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용돈 주듯이 용돈을 주면서 예. 자기들은 물량을 사주고 수입을 해주고 뭐 그렇게 세계 경제가 돌아왔었는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또 다른 블랙홀이 생기니까 그렇죠. 큰형님 자리를 노릴 수 있는 이제 세력이 생기니까 이제 전쟁을 펼치게 된 이제 네.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결국 좀 트럼프가 승리를 해줘서 예. 이제 중국을 다시 억누르고 예. 뭐 미국의 원톱 체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체제로 돌아간다면 뭐 우리 입장에서는 빠른 이제 안정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전망은 글쎄요. 그러니까 압승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압승하기는 어려울 미국이 것 압승을 같다. 못할 것 같고 여기에서 화해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네. 이건 미국의 패배입니다. 화해를 왜냐하면 하면 싸웠다가 화해라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중국을. 예. 그러니까 결국에 전쟁은 완전히 백기투항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제 백기투항이 아니고 화해 같은 거로 된다면 저는 그때부터는 이 미국 그렇죠. 시대는 이미 꺾인 것이라고 봐야 될 수 있을 것 예, 같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싸움의 전망까지를 가신 거고 네. 그 전에 하여튼 질문은 어찌됐든 미국 중간 선거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유불리를 좀 이제 여쭤보는데 김 교수님한테 저는 한번 오 똑같이 교수님 여쭤볼게요. 말씀하고 생각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러면은 예. 트럼프 공화당의 압승이 꼭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게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죠, 사실은.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건 이제 경제 이슈하고 우리 남북 이슈하고 나눠서 봐야 되는데 네. 남북 이슈는 공화당이 압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받으면 아마 저분은 단판 가니까 네. 우리 문 대통령은 선한 척 하라고 그냥 악역하면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아마 남북 문제 영원히 해결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뭐 워낙 말이 많은 그게 예. 내부 의견 통일이 안 돼. 근데 경제를 보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민주당이 승리를 해서 그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고 좀 글로벌 동맹국의 어떤 그 이익도 좀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네. 나가는 것이 우리가 워낙 지금 아직까지는 뭐 벗어나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연착륙하는 데는 민주당이 좀 견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루아침에 만약에 트럼프가 상하고 모두 압승해서 계속 대중국 강경 정책을 밀어붙이고 그렇게 해서 중국이 상당한 양보를 얻어내서 중국의 무역 규모가 축소되면 한국한테도 직접 직격탄이 온다고 보는 것이 사실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네. 다만 장기적으로는 저도 오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우선의 그 무역 수지 적자폭 네. 혹시 뭐 줄어드는 거 아니 흑자폭 줄어드는 것 때문에 중국이 계속 커가는 걸 방치한다면 지금은 우리나라도 사실 80% 이상은 중간재입니다. 중국 수출품들이. 네. 완제품은 중국이 거의 수입을 안 합니다. 한국에서. 근데 이제
저 친구들이 이제 반도체까지도 이제 국산화하고 해서 자국 제품들을 아주 중간재 한국의 수입을 굉장히 줄이고 네.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일관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되면 한국 제품들이 술 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길을 꺾는 것이 맞는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경제 축소는 한국에도 직접 타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 연착륙할 수 있도록 예. 우리가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동남아라든지 뭐 혹은 인도라든지 이렇게 하는 네. 시간을 버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하, 두 분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둘 다 너무 설득력 있는 말씀을 좀 해주셔서 시청자들이나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정말로 그래. 그러고 보니까 트럼프가 또 이겨가지고 기고만장해가지고 또 막 난리 피는 거를 이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고민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오 교수님 뭐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거 있으면 좀 기회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독주를 막으려고 하는 시도, 이런 트럼프 대통령 같은 이런 위정자와 이런 그 통치 스타일이 네. 미국에 또 나올까? 또 한 번에 이렇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시진핑 같이 저런 막강한 파워를 가진 정치자, 똑똑하기도 하고 일도 잘하기도 하고 정말 슈퍼 엘리트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네. 이게 20년이 갈지 30년이 맞습니다. 갈지도 모르는 근데 장기 독재 체제가 됐다는 그렇습니다. 점.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한 번은 승부를 걸었으면 네. 미국이 분명히 어떻게 타협을 할 겁니다만 어느 정도 뭐 성과를 좀 내놓고 가야지만 예. 글로벌 경제 전체에 다 좀 시간을 벌어주고 예. 좀 균형을 찾는 그 한숨 돌리는 기회가 될 거지. 지금은 중국의 패권주의까지 드러나고 굉장히 다른 나라들 전체에 다 좀 타격을 많이 주는 거라서 트럼프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이 패권주의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시는군요. 지금으로선 패권과 패권의 충돌, 특히 중국이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하는 네네. 패권주의였기 때문에 이때 한번 좀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으면 미국도 아마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싶습니다. 자, 그럼 아까 김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요거 저희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짚고 가겠습니다. 정평론가님. 네. 직설적으로 여쭤보면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최소한 남북 관계만 놓고 보면은 트럼프의 압승을 기원을 하는 게 그렇게 소원을 기도를 한다는 게 상식으로 봐야죠. 뭐 기도라는 표현이 좀 과격하기는 한데 하지만 트럼프가 계속해서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이 대북 관계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인즉슨 북한이라는 곳 자체도 김정은 위원장의 뭐 원톱 통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푸는 것은 결국 단판식 해결밖에 없지. 이거를 네. 한 발 한 발 나가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과거 민주당식으로 실무 협상하고 다 다지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협상으로는 그게 이제 오바마 행정부인데 이뤄낸 것이 없었잖아요. 없으니까. 그에 비해서 이 트럼프는 굉장히 빠르게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또 하나 자신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굉장히 소중한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대북 관계를 보고 본다면 기존의 트럼프가 조금 더 중간 선거 이후에도 힘을 갖고 파워를 갖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을 우리한테는 더 유리할 수 있다. 원할 수는 있다. 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김 교수님. 네. 이번에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통화하면서 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시진핑이 협조하겠다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 와중에 예.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진핑이 자기 경제의 본질적인 앞마당까지 내주는 것은 굉장히 본인은 뭐 독재 체제를 공고했다지만 사실 또 그렇게 공고한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저분이 원래 이제 10년하고 보통은 이제 물러서는 게 등소평 이래로 그렇죠. 관례정됐는데 예. 종신 집권을 이렇게 체제를 갖춰 난 다음에 원로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서 한때 실각설까지 나돌지 않았을까? 잠깐이지만. 네. 그래서 권력 체제가 공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안방 경제를 내줄 수 없고 사실 북한 제재 지금 상당히 풀어주고 있는데 그 좋은 건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큰 숙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분야는 지금보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북한의 제재를 좀 강화하는 쪽은 중국 상당히 지금보다는 더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최소한 북핵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고 무역 전쟁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양보를 나의 조금이라도 이 중국의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또 것 하나가요. 같아요. 화해는요. 앞서도 예. 말했지만 그건 중국의 승리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전쟁 스스로를 미국이 일으켰는데 일으켰기 때문에 압승을 못하고 화해로 끝이 난다? 네. 이건 결과적으로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 더 이상의 미국은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빨 빠진 호랑이 취급받을 중국은 가능성이 어떻게든 있어요. 우리는 화해를 원한다라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화해로만 결론 나도 이미 중국에게는 큰 좋습니다. 힘이 실리는 거죠.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싸움을 시작하고 전쟁을 시작한 미국은 왜 이렇게 계속 강공을 보내고 왜 중국은 자꾸 대화하자, 화해하자라고 지금 합의하자라고 해야 되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좀 설명이 좀 된 것 같은데. 자, 이제 오 교수님께서 똑같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북핵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공화당이 이기는 쪽이 트럼프가 나 이번 선거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쪽이 우리한테는 그나마 단기적으로는 좀 유리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 이제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그랬는데 네. 김 교수님 아까 얘기하신 거하고 정확하게 궤를 같이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이런 너무 빠른 시간에 단기적인 독주를 막아주는 이런 거는 된다. 우리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네, 사실 네, 우리가 못 따라갈 정도로 네.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 특히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중국의 놀라운 수준의 기술 발전 이런 것이 우리한테 큰 위협이 된 거는 주지의 사실이죠. 그렇죠. 예. 예. 이때 이런 거에 대해서 글로벌 레벨의 예. 좀 합리적인 기술 약탈을 금지하는 그런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런 경찰 역할을 하는 게 미국 외에 네.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화당의 승리가 그래도 지금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한국 경제의 이 불확실성과 이 복잡성에 대해서 좀 충분히 설명을 좀 드려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모든 것이 다 사람이 하는 건데 경제 사령탑 교체는 이제는 기정사실처럼 돼버렸다는 말씀 시청자 여러분한테 여러 번 드리기는 했습니다. 김 교수님 어제 뭐 국회에서 그 장하성 실장님 뭐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 예, 보셨는데 소득 주도 성장에는 문제가 없다. 근거 없는 위기설 때문에 한국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 사실상 뭐 언론에서는 뭐 고별사처럼 지금 들렸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소득 주도 성장과 이 시장에만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저 말씀에 대해서 이 평가를 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에 뭐 교체가 기정사실화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문 대통령의 성정상 웬만하면 교체를 안 시키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 정책실장 뭐 부총리 포함해서 네. 경제 사령탑이 뭐 어쨌든 100% 신뢰는 안 하신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부인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봐서 무엇보다도 그 국민들 혼란스러웠던 것은 실제로 그 참모 역할을 해야 되는 정책실장과 운용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경제부총리의 결이 달라도 너무 다르고 네. 시장과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혼란스러웠다. 네.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저는 분배 정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문 정부가 집권할 때 내놓은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네. 복지와 분배를 늘리겠다고 하는 거는 그 기본 철학은 바꿀 수가 없고 바꿀 수도 안 됩니다. 다만 세부 운용에 있어서 네. 제가 정말 저번에 듣고 좀 놀랬던 게 그 정책실장께서 소득 주도 성장은 내 거고 혁신 성장은 부총리 몫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니까 네. 어떻게 부총리 몫이 따로 있고 정책실장 몫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죠. 둘 다 같이 돌아가야지. 이거는 분업으로 갈 일이 예, 아니라는 그거 아닙니다. 말씀이시군요. 역할이 다를 따름이죠. 실행자와 참모. 예. 그래서 뭐 두 분 다 뭐 바뀌신다고 그러는데 저번에 바뀌시면 대통령의 철학을 잘 이해하고 한 몸이 돼서 정책 입안과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최소한 시장이나 국민들에게 혼란은 안 주는 그런 네. 방향으로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사령탑들이 주는 메시지가 국민들한테는 혼란스러웠다고 혼란스러웠죠. 평가를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뭐 이미 교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거는 뭐 기정사실화돼 기정하고 있고. 이제 어제 있었던 지난번에 있었던 장하성 실장의 시장에 이제 개입해야 된다라는 것들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세계 경제가 이제 시장에만 뒀더니 소위 말하는 승자 독식 구조가 나왔다. 그러니까 개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안 맡기고 이제 누군가가 개입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가 개입을 할 때 똑똑한 개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하. 예. 그럼 그러니까 지금 시장만큼 더 뛰어난 개입. 그러니까 예. 시장 이상의 무언가가 그래서 이제 개입과 간섭이 어려운 것이 또 하나의 경제 딜레마이기도 한데 아마도 이제 장하성 실장이 떠나면서 시장에 맡기라는 건 모순이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잘하겠다라든가 네. 더 똑똑한 개입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청사진과 뭐 비전과 실제적으로 결과물이 나온다면 네. 아마도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따라가야 될 텐데 일단은 시장에만 안 맞게 두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있어서 아직 성과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부분이 또 하나의 딜레마에 빠진 부분이 한 아닌가 가지만 싶습니다. 더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를 하시던데 네. 그 얘기는 신임
이 경제 사령탑들도 소득 주도 성장의 이 기조는 바꾸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좀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뭐 소득 주도 성장 또 하나 이제 적극 재정이라는 부분들 예. 이런 것들의 틀은 더 강화될 것으로 오히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오 교수님 보시기에 시장은 이런 그 변함없는 정책 기조 방향 변함없다라는 거잖아요. 사람은 바꾸더라도 네. 어떻게 시장을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예, 시장의 그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쪽에서는 다르게 반응할 거로 보입니다만 네. 그에 비해서 정책 당국자들은 이미 전략이 정해진 상태에서 전술의 변화, 사람을 바꾼다 하더라도 네. 가는 방향이나 키는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 네. 이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소득주도 성장에 너무 빠른 속도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좀 동의해 줄 것 같고요. 혹시 이 방향 자체에 네. 좀 반대하고 있던 쪽에서는 네.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계속 근데 이렇게 비판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좋다고 비판과 반박을 하면서 사람을 바꾸면서 가는 건데, 자 생각보다 복잡하고 좀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있어서 경제 사령탑 교체가 정부 정책에 어떠한 속도 조절로 나타나는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국회는 내년도 470조 슈퍼 예산을 놓고 지금 치열한 그 토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내용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교체설이 잇따르는 김동연, 장하성 경제투톱은 물론 후임자로 거론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수현 사회수석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네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공개 발언을 한 장하성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론과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강하게 피력해 마치 고별사 같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의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교체설 관련 질문엔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물론 후임으로 거론되는 홍남기 실장과 김수현 수석도 말을 아꼈습니다. 임명제청권을 가진 이낙연 총리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 실장의 발언이나 당사자들 표정에서 투톱 교체 분위기는 역력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후임 인선을 위한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는 이번 달은 피할 가능성이 높고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각각 성장과 분배를 상징해왔던 만큼 동시교체로 가닥을 잡을 것 같다는 해석입니다. 네, 장하성, 김동연 두 경제사령탑 교체에 대한 그 설명 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슈 따라잡기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 예산 전쟁, 국회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470조 넘는 예산이면 슈퍼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 그렇죠. 아니죠? 네, 과언 아니죠. 그래서 상당히 높은 예산인데 사실 예. 이제 예산 전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일자리 예산, 네. 남북 경협은 아니죠. 남북 그 관계 개선. 그 예산이 가장 논란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야 간에 지금 딱 쟁점화돼 있는 거를 두 개만 딱 집어라 그러면은 일자리 예산과 그 남북 경협 그렇죠. 예산 요 예, 두 가지다 가지죠. 그러네요. 네, 그렇죠. 자 일단 여야 간의 입장이 지금 어디서부터 지금 가려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일자리 예산을 깎겠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겠다. 이게 지금 야당 주장이거든요. 야당에서는 뭐 한 8조 정도 얘기가 좀 나오던데 그렇죠. 네, 8조 정도 그 얘기가 8조 나오죠. 정도는 지금 일자리가 아니라 가짜 일자리 예산이다 그렇게 이런 얘기하고 프레임인데요. 있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단기 일자리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1년 정도 단기 일자리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일자리 보릿고기라고도 얘기할 만큼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잘 안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 보릿고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라도 일단 1차적으로 자리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네. 단기 일자리를 만든 거. 그래서 이 부분을 단기 일자리는 이거는 정말 일자리 예산을 제대로 쓰는 게 아니라고 지금 야당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세금 그럼 야당의 주장은 아예 이 일자리 만들지 말고 이 예산 8조는 깎자란 얘기예요. 그렇죠. 깎아서 또 어디에 넣자고 그러냐면 SOC에 넣자고 그래요. SOC에 넣자.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야당은 SOC를 하는 것이 도리어 기업이 활성화돼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그렇죠. 주장을 하고 있는 네. 것이고
이제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단기간이라도 일자리를 일단 만들어서 네. 이 어려운 고용 상황을 좀 탈피해보자. 탈피해야지 그리고 얘기고. 봄이 되면 일자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기간, 소위 지금 이제 겨울하고 내년 봄까지의 기간 동안을 일단 일자리 정책을 뭐 세금으로라도 풀어보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그러네요. 요 양쪽 얘기가 다 논리적 이 타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토론이 지금 예상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 가능성이 그거 한번 있다고 좀 봅니다.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자, 세금 중독 예산이다라는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공격에 딱 그 대상지에 보면은 남북 경협 1조 1천억 그렇죠. 예산이 네, 있던데. 맞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네. 1조 정도의 남북 협력 기금 정도는 계속 유지돼 왔던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더. 플러스가 예,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남북 관계 개선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하기로 한 게 있어요. 오늘부터 그렇죠. 사실 한강하고 저쪽 그 공동 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임진강하고 예, 한강지역에서 예, 예. 이제 조사하고 하죠. 있고 그리고 예. 이제 산림산업, 철도 이런 문제가 네. 이제 그 남북 합의서 또 군사 합의서 그리고 판문점 선언 여기서 합의했던 내용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차원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경협 차원까지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예컨대 거고. 뭐 우리가 북한에 무슨 막 뭘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그러니까 같고. 뭐 대북 제재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예. 중요한 건 철도 도로 문제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산림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군사 합의서 관련해서 이제 강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인도주의적 차원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북 경협이 이루어졌을 때 좀 더 쉽게 이게 실행될 수 있도록 네. 기반 산업을 갖춘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럼 요거는 이제 그 5천억 원 이상의 돈을 북한에 퍼주기 예산이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또 예. 여야가 또 치열하게 또 논쟁을 벌이겠군요. 그렇죠. 이제 야당은 그 이제 퍼주기라고 퍼주기라고 주장을 주장을 하고 하고 있는 여당에서는 것이고. 이게 퍼주는 게 아니고 네. 기반산업 예컨대 뭐 우리와 철도 연결을 해서 유라시아 철도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일정 부분 결국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된다, 예산이라고 그렇게 보는 얘기하는 거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아, 요 부분도 좀 애매하기는 해서 그러니까요. 한번 좀 예.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액수를 나중에 좀 한번 잘 챙겨서 좀 예, 얘기를 좀 알겠습니다. 전해주세요. 예. 요 재밌는 얘기 하나 있어요. 아동수당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입장이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벌 1년 전이요, 1년 전. 예, 오늘 제일 큰 뉴스는 이거 같은데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소득에 상관없이 예. 애를 낳으면 예. 6세 이하는 다 월 10만 원씩 주겠다.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1년 전만 해도 자유한국당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그거는 네. 선별복지를 해야 된다. 네. 그럼 보편복지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건 포퓰리즘이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예, 예. 드리고 싶은 게 예. 자유한국당이 복지 정책에 대해서 노선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노선이 바뀐 것보다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불리한 상황이 있는 것을 타개하려는 시도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여의도 연구원에서 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여의도 연구원에 조사한 여론조사 같은 걸 조사를 했는데 그 네. 내용을 보니까 가장 자유한국당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어린 아이를 키우고 계신 어머님들이에요. 아하, 젊은 엄마들. 젊은 엄마들이. 예. 그러니까 뭐 변하지도 않고 개혁의 의미도 없고 예.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일관성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비판 세력들 네.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분들이 지금 어린아이를 키우고 계신 젊은 엄마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분들을 뭔가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뭐 아동수당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는 그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게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뭐 보건사회 연구원이었는가 연구원 이름은 제가 정확히 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네. 그 연구원 조사를 보면 실제 이제 10%잖아요. 상위 10%의 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지급을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네. 이게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반대를 해가지고. 네. 근데 이 10%를 걸러내기 위해서 조사하는 데 들어간 돈이 한 1,60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허허. 그러니까 이제 그걸 걸러내려면 내는 서류를 다 그래야 검사를 되겠죠. 해야 되고 예. 또 맞나 틀리나 따져봐야 따져봐야 되려면 되고. 공무원이 들어가야 들어가야 되고 그 되고, 예.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러려면 한 1,600억이 들어간다는. 근데 실제 이 10%를 다 지급하는데 들어가는 건 1,200억이에요. 1,200억이다.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돈이 더 사실.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러느니 그냥 다 줘버리자. 그렇죠.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예. 이거 선별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도리어 다 그냥 주는 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러면 예산을 전략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 결과를 보고 일정 부분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네. 이제 첫 번째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론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힘이다. 엄마들이 느끼는 그 어떤 상실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 위기감을 좀 느낀 것 같고, 그래서 저출산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향적으로 그 최근에는요 더 늘리겠다고 확대하겠다고 그랬어요. 아하, 오히려 지금 10만 원, 30만 원. 예, 10만 원을 30만 원을 원을 올리겠다는 올리겠다. 거죠. 뭐 그거는 약간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정부도 거죠. 그 얘기를 듣더니 아유 야당이 갑자기 30만 원이라니까 그 정도 돈은 없고요. 이제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 예, 그렇게 될 모양이에요.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됐든 네. 자유한국당이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동 수당은 이제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다 10만 준다. 원씩 주는 걸로 100% 6세 미만. 지급한다. 예, 6세 맞습니다. 미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일단 아동들을 둔 가정에서는 뭐 환영할 나쁘지 만한 환영할 소식이죠. 만한 그런 내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회에서 또 논란이 왜 계속 리선권 이 농담과 성 발언이 자꾸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난번에 이제 냉면 먹는 거 갖고 문제가 됐었고, 그건 예. 뭐 서로 의견이 달라서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도 상황에서. 확인 안 되죠? 아직도 확인 안 됩니다. 그리고 예. 나서 그냥 위안부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제일 궁금한 점, 예. 리선권이 우리 대기업 회장님 누군가에게 예.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넘어갑니까라는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했느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는 아무리 확인해도 예. 확인이 안 확인이 되고 안 있어요. 되고 있어요. 지금 명확하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예. 올 때 좀 뭔가 보따리를 가져오시지 예. 여기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지 예. 목구멍 그 워딩 자체 있잖아요. 그거는 못 들었다. 예, 그거는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들었다는 있어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얘기하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야당에서는 실제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여당 대표님이 저 회장님들한테 다 전화 돌려 돌렸다는 거 해서 아니에요? 들으셨냐고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다고 나왔다는 근데 거예요.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설사 들었다 손치더라도 하더라도 여당 대표가 전화해가지고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네, 저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라고 대답할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또 전화한 거 자체가 그럴 수 부적절했다 있죠. 이런 네, 지적 그런 논란도 나오잖아요.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큰 문제라기보다 문제가 됐던 게 통일부 장관이 거기 나와서 답변하면서 그런 네. 비슷한 얘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발언한 적이 있어요. 국회 속기록에 남겨져 있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그것 때문에 야당은 이게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사실화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그럼 그때 뭐, 좀 예, 냉면과 목구멍 이제 확인 안 된다 치고. 예. 그럼 뭐 배 나온 사람 얘기는 갑자기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리성건이죠. 리성건 조평동 위원장이 예. 김태년 정책위원장 있잖아요. 우리 여당 예, 김태년 예. 정책위원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이분이 이제 아마 초면이니까 초면이니까 소개를 했겠죠. 네, 그렇죠. 이분이 우리 당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분입니다. 예, 정책위 의장이시니까. 예, 그랬죠. 그랬더니 했던 말이 배 나온 사람한테는 예산을 맡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호호, 근데 이제 참.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웃고 넘어갔다. 이게 네. 특별히 무슨 뭐랄까 인격을 모독하는 정도의 말은 아니었고 그냥 농담으로 예.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넘어갔는데 사실 그럼 이북에서는 배가 나온 사람은 예산을 예산을 안 안 맞는 맡기는- 모양이죠? 그러면 김정은은 어떻게 되나요? 김정은은 예. 그럼 김정은 위원장의 예, 그 배는 뭡니까? 그러니까요. 복대입니까? 예, 약간 좀 복대 차고 복대 다니는 건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성건 위원장의 저런 발언은 잘못됐죠. 아하. 아니 초대해서 예. 지금 손님으로 와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예. 그런 분한테 그런 말을 저렇게 아무리 농담이라 하더라도 예. 듣기에 따라서 뭐 저게 북한에서 또는 자기 나름대로의 농담의 스타일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김태년 의원이 그렇게 풍채가 좋고 그러지만 그렇다고 또 네. 배가 그렇게 그렇게 많이 나오면 나오는 그 정도 김정은 배는- 위원장보다 훨씬 덜 적게 나왔어요. 나왔죠. 더 네. 날씬하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건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이성근 예. 위원장이 저렇게 말을 한 건 잘못됐다고 보고 물론 예.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우리나라 당국자들께서는 그 분위기 또 망칠까 봐 거기서 화를 내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죠. 항의를 안 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거기 또 항의하면 서로 이제 또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이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예. 근데 아마 그 당시의 말을 이제 전하면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지금 네. 들어보면 저 말 자체로 보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발언이죠. 문제 있는 거죠. 예. 예. 괜히 저 김태년 의원은 괜히 의문의 일패를 당하셔서 그러니까요. 괜히 가만히 분노를 있다가 치르시네요. 그냥 아니 배가 혼자 나오신 건 내가 아닐 배가 텐데. 나왔는데 뭐 도와준 것도 없고 냉면을 뭐 사리를 준 것도 아니고 예.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저 굳이 따지고 들면은 예. 의도적인 이 리성건의 이 어법과 이 행동 거지는 의도적으로 기세 싸움인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그런 분석도 있고 또 예. 한편으로는 센 농담을 잘하는 사람 이런 또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런 이성건이. 사람들을 일부러 내세우는 거다. 예, 뭐 그럴 수 있죠. 예컨대 뭐 지난번에 남북 그 고위급 회담 때 네. 우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한테 시계 얘기를 또 한 적도 좀 있었잖아요. 늦었잖아요. 예, 3, 4분이 늦었는데. 예, 예.
그걸 가지고 뭐 주인 따라간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어요. 아, 조명균 장관한테 개념 없다라고. 뭐 그런 의미죠. 예, 왜냐면 막 면박 주면서 예. 시계가 주인 닮아가지고 예, 개념 뭐 없다고 그렇게, 막 그런 뭐 그런 거예요. 식의 예. 말을 했었죠. 기본적으로 입이 거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그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지금? 좀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의 스타일 자체가 그런 건지. 그러니까 네. 평소에 예를 들면 북한에서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냥 남쪽 사람들을 가서 보고 좀 만나고도 기좀 저 죽이고 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일부러 그런 사람을 내세웠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김영철 같으면 또 달라요. 김영철은 다르죠. 네, 김영철은 말투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노예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이성건이 갖고 있는 원래 스타일 자체가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네. 거친 말을 하고 그걸 농담식으로 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하지만 듣는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예.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 그런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 네. 말하는 스타일 자체가 사람을 조금 기분 나쁘게 하는.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 자리 자체를 의식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 저렇게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네. 보면요. 북한은 어떤 중요한 협상을 할 때 누구를 내세울 때 꼭 네. 저렇게 세트로 내보내요. 네. 아주 점잖고 말을 사근사근하게 하는 사람과 사람과, 거친 언행을 하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세트로 묶어서 내보낸다라는 거를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네, 있어요. 네. 과거에 김계관 외상은 굉장히 외교적인 사람이었고 그랬었죠. 그 밑에 수행하는 사람은 거칠게 해서 기자들한테도 북한이라고 얼떨결에 물어보면은 북한이 뭐냐고 눈을 막 부라리고 북조선인민공화국을 네. 북한이라고 그런다고 막 그러고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세트로 그런 그렇게 전략에서. 그런 전략 아닌가 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하여튼 참 그 듣는 우리 정치인들도 참 곤혹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예. 이재명 지사 얘기 좀 가보죠. 예. 자 이제 그럼 검찰로 다 넘어갔나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찰 기소 조사는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죠. 예, 1차적으로. 어떻게 정리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3가지 정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나머지 3가지는 또 불기소로 했는데 불기소는 많기도 많았네. 예, 불기소는 여배우 스캔들 사건, 김부선, 그다음에 조폭 연루 사건, 그리고 이제 일베 가입 논란. 요 3가지는 불기소로 의견으로 송치를 한 거죠. 송치를 한 거고. 그 나머지 반대로 3가지는 이제 기소 의견으로 간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강제 입원 문제예요. 이재선 씨. 네. 이재선 씨 강제 입원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직권남용이잖아요. 직권남용 문제죠. 직권을 남용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근데 그게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본인이 발언했던 것 중에 검사 사칭한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사실 확정이 돼가지고 150만 원 벌금을 물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억울하다. 본인은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재판을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이제 허위사실 유포 공포 문제. 예. 그리고 이제 개발 사업 하는데 그 기업으로부터 돈을 이미 받았다, 환수금을 받았다라고 네. 확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것도 이제 확정되지 않았는데 확정된 것처럼 얘기해서 네. 허위사실 유포 이 3가지가 기소 의견으로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됐죠. 이재명 지사가 이제 또 검찰 가서 또 싸워야 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검찰을 고소하겠다 그랬어요. 검찰을 고소하겠다. 어제 발표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너무 정치적으로 본인을 편향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재선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형수가 입원시켰다. 본인은 그렇죠. 그런 적이 예. 없다. 그런데 그걸 잘못 오해하고 그다음에 왜곡해서 본인이 입원시킨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치적 위압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재명 지사는 끊임없이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도 나를 이 정도로 괴롭히진 않았는데 그랬었죠. 지금 현 정권이 현 집권 세력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든다. 이 프레임을 계속 그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주장을 있대요. 하고 있어요. 그게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분위기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분으로 좀 마무리하죠. 이용주 의원님. 이용주 의원. 국회의원이 왜 음주운전을 운전대 잡을 일이 있었나요? 그렇게? 원래는 없죠. 왜냐하면 기사가 따로 있잖아요. 운전기사가. 다 있죠. 비서관들도 있고. 근데 이용주 의원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냐면 뭐라 그래요? 본인은 출퇴근할 때 본인 운전했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그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본인 진짜 자기가 직접 운전하고 다녔어요? 아니 그걸 확인이 안 되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출퇴근도 이제 기사가 와서 하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출퇴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어떤 사실관계나 이런 게 보도화되고 기소화된 건 없어서 지금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출퇴근이 본인이 했더라도 음주를 했으면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사가 없다 하더라도 뭐 대리운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택시를 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문제 때문에
어쨌든 이용주 의원의 저런 뭐 본인이 출퇴근했기 때문에 그게 용납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요. 당직 사퇴하셨나요? 당직은 사퇴했습니다. 사퇴했고. 그런데 지금 윤리위원회, 당 윤리위원회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국회에서도 예. 윤리위원회를 또 열겠다고 그랬어요. 양쪽이 다 지금 윤리위원회 징계를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지금 당장 뭐 국회의원직을 뭐 물러나고 이럴 가능성 낮다고 봐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네. 지금 그 도로교통법 이용주 의원이 같이 지금 발의한 내용 있잖아요. 거기 네. 보면 처벌을 강화해서 조금만 술을 먹더라도 처벌이 강화되고 한 번 실수해도 엄격한 처벌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보면 뭐 2번, 3번까지는 대체적으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게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 처벌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네. 도로교통법 의원직까지 잃지는 않거든요. 예. 실제로 현재 20대 국회에서 네. 16명이 음주운전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음주 때문에 걸린 거는 이용주 의원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음주운전 이력을 가지신 분이 몇 명이라고요? 16명입니다. 16명. 두 분은 거부해서 측정을 못한 경우도 있고 18명이 총 얘기합니다. 총 18명이고. 음주로 처벌받은 분들이에요. 다들. 벌금 대한민국 받고. 국회의원 300명인데 네. 그중에 16명, 18명이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는 사실 국민 여러분들 설명드리면서 오늘 이슈 따라잡기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북한 리선권의 어법은 특이하다 못해 괴기합니다.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배 나온 사람한텐 예산 맡기면 안 되는데 이제 삼철이 전면에 나설 때 아니냐. 시계가 주인 닮아 개념이 없다. 이게 뭐지 싶은데 우리 여권의 반응이 저는 더 괴기합니다. 언론이 가십을 만들어 본질을 흐린답니다. 리선권의 농담에 스스럼 없는 분위기였답니다.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북식 유머였다면 그럼 우리가 이런 농담을 한 번 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북조선 분들 체중 좀 빼셔야겠습니다. 한라산은 케이블카도 없고 걸어가야 하는데 지금 술이 넘어갑니까? 운동해야지. 유치하게 말꼬리 잡아서 이런 농담을 이어가자는 게 아니고 남북관계 살얼음판입니다. 의도인지 실수인지 농담인지 모르겠으나 리선권의 발언의 종착지는 남남 갈등입니다. 리선권 막말 결례이고 유감입니다. 사과하 경질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본질을 흐리는 건 이런 걸 지적하는 언론이 아니라 끽소리도 못하고 있는 정부 여당입니다. 국익에 어긋납니다. 그게 본질이라 믿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